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 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번외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주제가 어려워. 먼 나라 얘기로만 들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예민한 문제예요. 그야말로 닥쳤죠. 네. 진짜 그야말로 닥치게 만드는 그런 주제가 닥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네. 이 문제가 사실 이슈화된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유럽에서나 있는 문제입니다. 뭘까요? 난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주에서 뜬금없이 갑툭 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난민 문제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국가들도 많고 국가 간의 갈등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의견이 다 개개인별로 달라서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개요만 말씀드리면 예멘 난민 얘기입니다. 네. 아라비아 반도에 있고요. 남서부에 위치한 예멘은 풍요와 번영의 땅이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바 왕국의 수도가 오늘날 예멘 남부였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예멘은 좀 다르죠. 전쟁이 들끓고 있고 배고픈 땅입니다. 2015년에 이슬람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세력의 내전이 벌어져가지고요. 수만 명이 죽었고 또 수십만 명이 떠났고요. 중동과 아프리카 또 동남아에 발붙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제주도까지 흘러 온 거라고 하네요. 네. 19만 명이 해외를 탈출했다죠. 엄청나죠. 사실은. 네. 이게 바로 엑소더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이 뭐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네.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네. 말레이시아에서도 난민 형태로 일시 체류 기간을 좀 버텨냈는데 이들 중에 이제 일부가 쿠알라룸푸르 제주 직항 노선을 타고 제주로 들어온 건데요. 제주에 이제 지금 우리가 또 한참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예. 무사증 제도, 그러니까 비자 없이 한 달간 체류가 되는 게 외국인들이 무비자 상태로 한 달간 체류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사실은 이제 많이들 몰랐었는데 예. 지난 2002년부터 그 무사증 제도가 도입이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주 지역에 생각지 못한 난민분들이 오셔서 지금 이제 이 난민분들을 난민이라고 지금 아직 법적 지위가 부여된 게 아니라 난민 네. 신청자분들이 와 계신 거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그러니까 난민으로서 인정받기조차 굉장히 어렵고 네. 실제로 뭐 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한 2명, 3명 정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난다는데 지금 이 많은 인원들을 얼마나 되죠? 그 지금 5월 말까지 예. 예멘인들, 예. 560여 명?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리겠어요? 한참 걸리죠. 네. 네, 한참 원래는 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7개월 정도가 원래 심사 기간이.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지 않을 때였었고요. 네. 1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통과되는 경우는 사실은 0.5%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1차에서는 다 안 된다. 네네네. 이렇게 통보를 받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쭉 가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소송까지 가게 되니까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그 3년 정도 걸리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예. 그게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에 남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남는 사람이 전체적으로는 한 4%, 5% 정도. 진짜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사실. 근데 문제는 예. 이들에 대한 난민 신청 이후 난민 신청이 이제 기각돼서 아예 이들이 떠나야 될 타임까지 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겠죠.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사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네.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처음에 난민을 신청하면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원래는 취업이 금지가 되는 게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 취업할 목적으로 했을까 봐. 근데 그러다가 지금 예멘 난민 같은 경우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어서 좀 취업을 허용해 주는 게 바로 지난달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이게 허용이 돼서 신청할 때까지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허용되는 것은 네. 이들이 난민 신청했다가 뭐 기각이 되든 뭐 받아들여지든 그 기간까지예요. 1차. 아까 내가 말한 0.1% 뭐 5% 얘기했던 거. 네네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예 이제는 사실은 원래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도적 차원으로 뭐 이제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심지어 막 청와대 청원 올라와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제고해달라는 요구까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에는 분명한데 어찌됐든 그렇죠.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줘야 할 국제적인 의무가 있는 나라인가? 그렇죠, 사실은. 왜냐면 보여집니다. 1993년도에 유엔의 그 난민 협약에 가입을 했고 94년도부터 난민을 뭐 완전히 받아준 건 아니고 이제 난민이 신청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졌고 2012년 말에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을 제정을 해서 2013년도부터 이게 사실은 시행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예전에 6.25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아, 그러네요. 우리도 그렇게까지 힘들게 했었던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엔이 사실은 우리를 많이 도와줬고 유엔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라들의 집합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도와줬는데 우리가 남의 나라 사람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한 이후로도 제대로 된 난민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난민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움직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난민 신청자가 한 15,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0년이 넘으면 12만 명 정도가 총 누적 난민 신청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추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민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우리나라 먹고 살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난민을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난민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 오해가 돼서 사실은 싫다고 국민 청원이 있는 상태인 거죠. 여태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은 사실 한 800명 남짓. 그러니까 800명밖에 안 돼요. 32,000명 중에서. 94년 이후로 따지자면 32,000명 중에 25년간 지난 25년간 난민 지위가 실제로 인정받은 분은 800명 남짓. 그러니까 아까 말한 4% 3% 이게 3% 정도 얼마 안 되는 그렇죠? 이게 뭐 세계 거죠. 평균으로 보면 38%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낮은 수치죠. 낮긴 낮은데 또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북한하고 이렇게 좀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는 현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도 유럽에선 특히 난민을 안 받아들이는 걸 당연히 여기는 나라들도 많아요. 맞아요. 심지어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난민들을 앞에 대치 상황에 두고 그 훈련을 했어요. 군사 훈련, 경찰 훈련 같은 걸 해가지고 유럽 내부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던 모양인데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이제 뭐 난민을 마치 이제 벌레처럼 보는 그런 국가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인도적으로 받아주는 국가도 있고. 지금 현재 그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제주도 난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가는데 40만 명이 지금 동의했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이거 저도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취업 차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난민을 가장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뭐 배타적까지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 인도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실제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그건 그것대로 또 인정할 일이죠. 근데 너무 난민은 잠재적인 성범죄자라든지 저 사람들이 있으면 범죄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색깔을 입혀서 보는 거는 글쎄 좀 너무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단톡방에 카드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받은 올라와요? 거 있으세요? 난 몰라요. 그러니까 좀 많이 일반인들 사이에도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좀 그런 배타적인 시선이 담긴 카드 뉴스들이 있는데 이슬람은 문화 자체가 일부 닫혀지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이면 이분들이 이만큼 해서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된다. 그러면 뭐 여성 인권이고 뭐고 없는 그런 곳에 살고 싶으냐 이런 식의 지금 약간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배타적인 그런 성향을 띤 그 뉴스들이나 카드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일반인들에게도 예. 겁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네. 바로 이제 네. 예멘인 같은 경우 특히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네. 남자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들려오는 그분들에 대한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나쁜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 남자들은 여자를 학대하고 성적으로 음. 특히 여자의 목숨 가치나 이런 것들을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일부 다처제이기도 하고 조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매우 좋지 않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중간중간에 쉬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음. 이런 얘기들이 사실 계속 나와요. 이게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있네요. 다문화 정책 반대 카페에는 이런 글이 있대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정착을 위해 강간을 해서라도 한국 여자들을 임신시키려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아이들이 후진국형 전염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한국의 이슬람화는 2020년이다. 다문화 정책은 저가 인력을 붙들어 둬서 임금 동결 상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더러운 음모다. 인권은 그걸 가리기 위한 가면일 뿐이다. 야, 이런 말들까지 있어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 봐야 되고 물론 그렇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원래는 뭐 특정한 성이나 특정한 국적, 특정한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보통 난민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되게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난민 심사법은 사실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인정도 잘 안 해줘요. 예.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은 난민을 신청하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들에게 돈을 주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한 40만 원 정도는 이제 주고 그다음에 6개월 동안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138만 원 정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우리 세금이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그냥 막 무조건 흘러가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난민 심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었고 예.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난민과 관련된 그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된 게 8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아직까지 난민 신청한 사람 누구에게도 돈을 준 적이 없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38만 원씩 다 나눠줬다더라. 음.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정확하지 않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은 진짜 난민이 아니다. 예. 난민으로 가장한 취업을 위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예. 난민 심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야 된다. 예, 그리고 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걸러낸다. 그런 예, 것들을. 왜냐하면 네. 너무 까다로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사람들이 위장 취업자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고 애써 먼저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네. 이제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논의가 나아가서 저를 좀 지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진보의 색깔을 가진 언론들이 너무 인권 하면서 아직 난민 지위를 얻고자 하는 이 분들을 인권적 차원에서만 옹호해주는 기사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건. 왜냐하면 책임질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일단 무조건 자기를 구독하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장사인 마냥 인권 장사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저는 요즘에 보는 기사 중에서 뭐 언론 한 2곳 정도 되는데 그 2곳이 자꾸 너무 인권적으로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다라고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변이 얘기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난민들을 잘 걸러내고 있잖아요. 난민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죠. 그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데 무조건 무슨 사람만 있으면 또 사진도 되게 불쌍하게 찍어요. 나는 그게 되게 불편해요. 포토 저널리즘이 있죠. 분명히.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나 일종의 세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맨날 조중동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욕먹을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조중동 이름은 말하면서 다른 언론사 안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저는 약간 불편한 지점을 얘기를 했고요. 어찌됐든 이 난민 문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을 혐오할 필요도 없고 너무 배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시간을 좀 더 지나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풀려갈 문제고 우리나라가 또 잘 걸러낸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우리가 보통 이제 곳간에서 인신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정말 지금 현재 체제가 많이 물론 지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예. 뭐 아무 걱정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이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난민에 대해서 좀 더 허용적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88만 원 세대니 좀 있으면 잘리느니 네. 그다음에 너무 수명은 늘어나는데 수입이 없어가지고 아예 내수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유입돼서 들어오고 우리나라 세금을 계속 가져가려고 한다면 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매우 부담스럽고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난민들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불안감이 더 커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났을까를 보는 게 먼저 필요하다. 예. 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뭐고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뭐냐. 그러니까 서로 좀 반목만 하고 싸우지만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과연 난민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그 대안이 될 것이냐. 예.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난민은 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원희룡 제주지사관에서 이제 물론 당선자로서 예. 이제 인터뷰를 했겠지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주도에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들어와 있고 인천으로는 비자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난민 문제는 국가적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원래 무사증으로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은 제주도 밖을 못 나가게 돼 있다. 이에 대해서 확인적인 의미로 출도 제한 조치를 한 것이다. 난민 심사가 끝나면 그때는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경우 전국 어디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출도 제한 조치를 사실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가 하고 예. 또 하나는 무사증 제도를 예멘 난민에 대해서는 딱 제한한 거 있잖아요. 예. 무사증 제도를 없애버렸잖아요. 이 네네네. 두 가지에 대해서 인권을 옹호하는 분들이 빨리 출도 제한 조치를 문제 제기를 풀어달라. 한 거죠. 우리 병원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방송이 나갈 때면 아마도 그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이게 그 28일 날 하니까. 예. 네. 예, 아마 여기서 얘기가 돼서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올 거고 난민에 대한 부분도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식 문제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사 자, 그리고 또 다른 번외 오브 번외로 준비한 이 영상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오늘의 번외 오브 번외 주제 조현병 환자는 잠재적 범죄자인가? 라는 네.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24일이죠. 서울 대림동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주유소를 찾은 A씨가 주유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주유소 직원을 위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고요. 이 위협 때문에 이제 그 주유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그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걸 보고 또 이 A씨가 도망가면서 이후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맞아요. 묻지마 폭행을 시민들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 폭행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탔어요. 또. 여기저기 다 하고 예. 다녔어. 택시 기사를 또 폭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던 행인을 향해서 또 팔을 크게 휘두르면서 또 폭행을 했고 네. 손에는 또 벽돌도 들려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네. 또 마트에 들어가서 또 행패를 부리면서 상품도 뒤집고 그리고 폭행 도중에 칼을 요구했다는 진술도 나왔어요. 직원들한테 칼을 내놔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칼이 어떤 식으로든 입수가 됐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었고요. 예. 이런 충격적인 묻지마 폭행을 연달아 저지른 이 A씨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후에 이제 나는 조현병이다. 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모르는 일이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충격을
줬고요. 개요만 들어서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여기저기 다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마 더 충격적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이 안 된 게 있는데요. 주유소에 들어가잖아요, 이분이. 네. 주유소에 들어가서 큰절을 해요. 그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에서는 네. 직원을 위협하다가 직원이 이제 위협을 느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주유소 사무실 안에서 큰절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이 사람이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비를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차를 몰고 가서 주유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카드가 안 돼서 현금으로 자동 이체를 했다. 받았냐 확인해라. 그랬는데 이제 이쪽 그 주유소에 있는 직원이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돈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차를 버리고서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렇죠. 택시를 탄 거예요? 자기 차 놔두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차를 운전하고 다닐 동안에는 멀쩡했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주유소까지 들어왔을 때는 멀쩡했겠죠. 기름 넣었을 때는. 그래서 기름 넣고 그 주유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 계좌이체 했으니까 그 인터넷이나 뭐 전화기로 확인해라 봐라 했는데 주유소 직원이 그거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뭔가 이 물리적으로 그 약간, 과정에서 터닝 포인트가 생겨버린 건가요? 터닝 포인트? 확 돌아버렸는지 괜찮았는데 통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진 그래서 건가요? 막 이제 거칠게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 직원이 위협을 느끼니까 나가잖아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근데 그 직원이 나가니까 주유소 사무실 책상에다가 큰절을 한다니까? 그 사람이 주유비를 내지 않고 직원을 폭행했는데 주유를 완료하고 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네. 사무실에 들어와서 주유비 계좌 이체 문제를 실랭이로 벌이고 직원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다음에 네네네. 경찰이 오니까 도망을 쳤고 네, 도망을 쳤고. 네, 택시 잡은 뒤에 택시기사 얼굴을 때렸고 택시 기사가 도망가니까 벽돌을 집어들고 뒤쫓아가서 다시 폭행했고 때리고 뒤를 자전거를 때리고. 타고 가던 행인을 벽돌로 내리치고 먼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는 네. 건데 조현병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조현병은 원래 정신분열증이거든요. 네. 옛날에는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제 이거는 되게 나쁜 병처럼 어감상.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이름을 조현병으로 바꿨는데 조현병 그러니까 조현민, 조현아 생각이 딱 조현 나네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굉장히 통쾌하네요. 굉장히 통쾌합니다. 조현 뭔가- 어쨌든 사전적 의미는 네, 좀 다르지만 조현이네요. 네. 어쨌든 간에 둘 다가 똑같네요. 조현, 예. 네, 참 예. 신기하네요. 네. 지금 해가니까 너무 재밌죠.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사실 잘 안 믿겨지잖아요, 우리는. 근데 조현병의 병력이 있었다고 가족들이 밝힌 거예요. 실제 그런,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뭐 가족들 역시. 나도 조현병이라고 한 거죠. 이 경찰한테 진술하면서. 네네네네, 그렇죠. 조현병 나 좀 아프다 하면서 나 기억이 안 난다.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A씨의 가족들이 그런 병력이 있었다라고 실제 같이 밝혀주기도 했고요. 그러나 근데 이렇게 조현병의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차를 몰고 다니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하죠. 근데 운전면허증 뭐 갱신이나 어떤 신체 검사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사실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눈 뭐 시력 정도나 하고 네, 안 됩니다. 뭐 의료 병력이나 이런 것까지 갖고 가서 네. 하지는 않잖아요. 네, 쳐다보지도 그러니까 않아요, 제대로. 사실은 뭐 조현병 환자분들이나 네. 또 어떤 다른 신체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 혹은 또 이제 시력이 좀 약화된 분들도 운전면허증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없고 게다가 운전면허증이 한 번 나오면은 한 10년 그죠? 그렇죠. 10년 정도 쓸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병이 발병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계를 이유로 실제 이런 병을 가지고서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파악된 수만 뭐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파악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네. 운전 중에 이제 졸도를 해서 그렇죠. 어떤 의인이 막아서 그게 뇌전증이었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병 자체는 다르지만 실제로 운전하면서 뭐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발현될 수 있는 분들도 본인이 뭐 반납하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뭐 걸러낼 그런 장치들이 지금 있는 건 없죠. 그 70대 이상 할아버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이제 그거보다도 네. 택시 운전보다도 저는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좀 막지 못한다는 게 더 중요한데 그렇죠. 예컨대 강남역 살인 사건도 하나 있었었고 지난번에 그 오피스텔 예.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그 오피스에 살고 있던 예. 입주민 중에 하나죠. 그 남자분이. 예. 그래서 자기 예. 엄마는 식당인가 가게인가 뭔가를 하고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처남하고 매부 사이인가요? 그 경비하시는 두 분을 예. 이 사람이 살해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 어머니가 원래는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이 아저씨가 아예 그냥 그 등산용 뭐 그런 거 타고 망치 같은 걸 들고 다녔으니까 예. 등산용 칼하고 망치 같은 걸 들고 다녀서 허리 차고 다녔잖아요. 예. 조현병 앓고 있던 그 아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 정신병자다. 그러니까 예.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알 정도라고 한다면 원래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고 예. 또 약 같은 것도 철저히 먹게끔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그런 것들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원래는 가족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감금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예. 이들이 외부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맞아요. 두 번째는 정신병원에 감금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게 두 번째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가족들이 강제로 입원할 수 있게끔 권한을 사실은 준 건데 예. 실제 가족들이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 지금 현재 물론 당연히 살인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벽돌에 맞았다거나 예. 혹은 자동차를 뭔가 좀 나쁜 행동을 했다던가 예. 이러면 얼마나 더 위험한 상황이 됐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족들의 겪는 고통을 이해하지만 예. 그래도 불구하고 가족들도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같이 사는 분들도 그렇고 뭐 모르겠어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한 깊은 생각은 하지 스스로 않겠지만 아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못하죠. 못하죠. 못하겠지만 그러면 같이 사는 가족들이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방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이런 위험군에 속하는 잠재적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잠재적으로 범죄 가능성이 있는 조현병 환자들을 실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가 되는가? 저는 국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가족 관리가 더 먼저 선행돼야 일차적으로 제일 된다고 중요하죠. 봐요. 왜냐하면 국가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조현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촘촘히 관리하겠어요. 가장 일차적인 거는 가족이어야죠. 조현병 진단을 할 당시에 어떤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도 의사가 다 진단을 하잖아요. 맞아요. 해요. 그러면 만약에 고위험군이라면 조금 예를 들면 에이즈 환자를 국가에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듯 예.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지금 그렇게 하고 근데 있어요. 조현병 환자가 모두가 다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약 같은 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 통원 치료를 받으라고 해요. 국립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약을 줘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죠. 그러니까 먹는지 안 먹는지 자율적으로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게 그러면은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약을 안 먹으면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병원에서 저 사람은 안 오니까 통원 치료 받는 사람인데 안 오니까 이 사람 가서 체포해 갖고 오세요라고 못 하잖아요. 체포권은 없죠, 당연히. 실질적으로 예. 그 사람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누군가가 나서서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돈 없는 사람들이 나 비싼 돈 내고 병원에 못 입원해요. 나 돈 없어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국립정신병원 같은 곳에는 원래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통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다 통원 치료 받을 정도 약한 병 때문에 아니에요. 입원실이 모자란다거나 순번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심리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과 여기 또 펴가네 우리가 또.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선배 예. 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심리학 전문가로서. 네. 저 오해할 뻔했어요. 그분들 얘기를 이제 가더라고요. 저 지금 방금 오해할 뻔했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었구나. 예. 네. 실질적으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많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예.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은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게 진짜 어렵겠네요. 이거 실제 어렵고 이건 사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1차적으로는 가족이 책임의식을 갖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가족에 대한 좀 진지한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들은 되게
계속 그런 게 아니라 뭐 막 이렇게 어떤- 발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아마 포인트에서, 평상시에는 내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좋은 사람이고 약만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병원에 보내야 되냐, 생리별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할 수 이런 있죠. 생각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가족 간에만 문제가 아니라 예.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회적으로 뭐 진짜 어떤 큰 일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네네네. 약을 먹어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이상 네. 그러면 사실 그분을 위해서라도 네. 좀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이렇게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조현병과 관련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지난번 성명도 한번 냈어요. 예. 실제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이분들이 더 심각하게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다. 예, 예.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컨대 보면은 뭐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 같은데 보면 네.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1.2%인데 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적네요. 네,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를 따져봤으니까 뭐 숫자로는 뭐 당연히 비정신질환자가 더 숫자가 훨씬 더 많겠죠. 많으니까. 네.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 퍼센테이지를 따져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단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적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보고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범죄를 따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긴 네. 지금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제외하면 공격성이나 잠재적 범죄가 일반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현병의 사례나 이런 분들로 인한 그런 범죄는 사실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꼭 많게 보이는 걸까?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지금 나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에 보면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하고 그렇죠.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범죄 위험성이 94%가 감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잘 먹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 환각이나 망상 증상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들은. 예, 그렇죠. 예. 근데 강력 사건에서 우리가 조현병이 심상치 않게 언급이 되면서 예. 이 조현병 가지신 분들에 대한 모든 이 사회적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고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사실 조현병,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배웠을 땐 정신분열증이었는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충동성이 그들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지가 않아서 우리가 예. 보기에는 조금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횡설수설하는 보이는데 것처럼 보이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제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환각과 망상 이런 것 근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정말 남을 뭐 폭행하거나 충동적으로 막 목을 조른다거나 이런 게 원래 그들의 특징이 아니고 예. 그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사실은 또 내지는 너무 갑작스럽게 위험을 감지해서 본인을 좀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망상증 환자들 같은 경우 이런 게 조금 나오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예. 그래서 나는 뭐 조현병이라고 얘기하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현병인가? 예. 이것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분들이 진짜 조현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진단을 많이 해봐야 되고 예. 정말 조현병인 사람들이라면 정말 스스로가 치료를 해야 되고 스스로 치료를 안 받으니까 가족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그 가끔 가다가 뭐 실제 이제 이 들었던 사례인데 이 분들의 대부분이 이제 먹는 약물 중에는 수면 유도제라든지 뭐 기타 등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들이 병이 있다는 것을 일단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조현병 환자들은 그리고 그 약을 먹게 되면 졸린 게 싫어서 약을 피하게 되고 가족들이 주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슬쩍 버리게 그렇지, 되고 버리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자기 맞아요. 몸이 나른해지는 게 싫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피하게 되고 관리 차원에서 가족들이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워낙에 또 이제 그런 병을 앓게 되면 가족 갈등이랑도 좀 생기고 불화도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방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병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조현병 자체를 마치 막 엄청난 그 큰 죄처럼 몰아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약간 이럴 땐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기 진단 그리고 치료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정신과 질환이라는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번외편에서는 굉장히 최근 핫한 이슈들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번외편 덕분에 저희가 아주 뭐 시사적으로 이슈적으로 많이 똑똑해지는 것 같고요. 그죠?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나만 똑똑해지고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좀 듣고 싶은 번외편이 있으면 네네.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주제들 많이들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이 있으면 좀 더 저희가 더 다뤄볼 만한 주제들을 더 많이 다뤄서 예. 여러분들도 똑똑해지고 예. 저희도 좀 다 함께 덩달아 똑똑해지는, 덩달아 좀 유식해지는, 가고. 유산 상속 뭐 증여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네. 시사적으로 똑똑해지는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궁금한 사연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팟빵, 파티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